네, 안녕하세요. 네, 세무 1급 첫 강인데, 수업을 부가가치세부터 먼저 진행을 좀 할게요. 자, 교재 몇 페이지를 펴시냐면요. 155페이지를 펴주세요. 자, 155페이지 보시면은 부가가치세 총론 및 가세 대상이 나오는데,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회계 1급에서 다 배운 내용들이에요. 배웠다 하더라도, 제가 설명을 빠지지 않고 다 하고 지나갈게요. 자, 먼저 총론 보시면은 특징의 첫 번째 부가가치세의 개념이 나오죠. 자,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거는 자,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10%, 영세율은 0%로 과세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예요. 그럼 부가가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기업이 창출한 가치의 증가분을 이야기하고 이 가치의 증가분에 대해서 10% 혹은 0%로 과세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인데 자, 여기 애플을 예를 들어 볼게요. 애플이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500원에 사와서 900원에 팔았다라고 하면은 얘가 창출한 가치의 증가분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900에서 500을 빼면 400이죠? 거기에 10%의 세율로 과세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인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900 이렇게 인수분해를 좀 해볼게요. 900 곱하기 10% 빼기 500 곱하기 10%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40원. 이게 부가가치세인 거예요. 자, 그럼 이 식을 보면은 판매한 가격의 10%는 더하죠. 이걸 우리가 매출세액이다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사원 금액의 10%는 빼고 있죠. 이걸 우리가 매입세액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납부세액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판금액의 10%는 더해요. 사원 금액의 10%는 빼서 납부할 세액을 구하는 거. 이런 식으로 계산이 이루어져요. 자, 그럼 부가가치세의 흐름을 보면은 자, 여기 하이닉스가 있다라고 할게요. 자, 하이닉스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돌덩어리를 막 가공을 해서 반도체를 만들어요. 얼마만큼의 가치를 창출시켰냐면요. 500원만큼의 가치를 창출시켰다라고 할게요. 그렇게 해서 반도체를 500원에 팔았어요. 애플한테. 자, 그러면은 판금액의 10%만큼은 부가세를 내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판금액이 500이죠? 500이 10% 하면 50이네요. 자, 50만큼 부가세를 내야 돼요. 사온 건 없으니까 매입세액은 없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내야 될 세금이 50원인 거예요. 자, 근데 부가가치세법은 이렇게 했어요. 부가세는 사는 네가 내라. 애플이 반도체를 사죠. 사는 사람이 부담해라. 네. 근데 내는 거는 누가 내느냐? 판매자가 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내는 거는 판매자가 내는 거고 그 다음에 부담은 누가 하느냐? 사는 애플이 부담을 해라. 그래서 애플은 500원에 부가세 50원을 포함해서 550원을 하이닉스한테 줘야 된단 말이에요. 하이닉스는 이 받아온 부가세 50원 있죠? 요거를 세무사에다가 납부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납세무자, 부가세를 세무사에다가 내야 되는 자랑 실제로 부가세를 부담하는 자가 다른 세금. 다른 세금.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간접세다. 그런 말을 써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예요. 간접세. 자, 그래서 우리나라 부가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담하는 자와 납세무자가 다른 거, 그걸 간접세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 155페이지 2번에 우리나라 부가세 특징을 보면 2번에 간접세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게 이런 내용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애플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애플 아이폰을 팔아요. 반도체를 이렇게 받아와서 아이폰을 이렇게 파는데 파는 가격의 10%만큼은 부가세를 받아와야 된다라고 했었죠. 받아오는 거 매출세액을 구성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사오면서 부담한 부가세 10%만큼은 빼주죠. 그래서 납부세액이 40원 이렇게 나와요. 이 40원을 세무세에다가 납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애플 입장에서는 자기가 낸 부가세는 돌려받고 그 다음에 판매가액의 10%만큼의 부가세는 받아와서 내는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애플 입장에서 부담하는 부가세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 부가세는 누가 다 부담하냐면요. 최종 소비자가 다 부담하게 되어 있다. 최종적으로 쓰는 너가 부가세를 전부 다 부담해라. 뭐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부가세 특징 보면 6번에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일단 두 가지 특징을 살펴봤고 첫 번째 특징부터 다시 볼게요. 첫 번째 일반 소비세다.
부가가치세는 판매하는 물품 일반적인 모든 거에 대해서 과세를 해요. 부가가치세법은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과세를 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소비세와 비교되는 게 개별 소비세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개별 소비세는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과세되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부가세는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재화나 용역 모든 거에 대해서 부가세가 부담이 되는 거고, 자, 3번에 국세인데, 부가가치세는 국세예요. 국세는 국가에서 징수하는 세금. 국세와 비교되는 게 지방세가 있는데, 지방세는 시군구청에 납부하는 세금이죠. 취득세나 재산세, 그런 세금이 있고. 4번에 물세다. 부가세는 물세예요. 이렇게 물건 판매한 거에 대해서 세금을 거두는 거잖아요. 5번에 전단계세 공제법이다. 그쵸? 전단계에서 납부한 부가세를 빼주고 있죠. 공제해주고 있죠. 이거를 전단계세 공제법이다라고 해요. 자, 7번에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 있는데, 이건 영세율 때 한번 볼게요. 자, 8번에 다단계 소비세다. 단계별로 부가세가 과세가 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납세의무자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다라고 돼 있죠. 네, 사업자예요.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예요. 사업자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는 거기 동그라미 1번 사업자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사업 목적이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영리 유무를 불구한다라는 거예요. 영리 유무를 따지지 않는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교회는 영리 단체예요, 비영리 단체예요? 교회는 비영리 단체예요. 영리 단체라고 하는 거는 벌어들인 돈을 구성원들이 나눠 먹는 단체가 영리 단체인데, 교회는 벌어들인 돈을 구성원들이 나눠 먹지 않고 그 교회의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해서 쓰는 단체. 그런 단체가 비영리 단체예요. 그럼 비영리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 단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가세되는 물품을 판매하면은 무조건 부가세를 내야 되는 사업자가 돼요.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 있죠. 연세대학교는 비영리 단체죠. 대학교는 비영리 단체예요. 그럼 대학교에서 만약에 딸기우유를 판다. 그럼 딸기우유는 과세예요. 그럼 거기에 부가세가 붙을 것 같아요? 안 붙을 것 같아요? 당연히 붙어요. 그 사업자가 영리 유무를 가지고 있느냐, 영리 단체이냐 비영리 단체이냐를 따지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은 무조건 부가세를 내야 되는 사업자가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의 과세 기간을 좀 볼게요. 자, 과세 기간 볼게요. 155페이지 하단에 4번의 과세 기간. 자, 과세 기간 일단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어서 상반기를 1기, 하반기를 2기라고 하죠. 그 다음에 1기를 또 반으로 쪼개서 앞에 3개월을 1기 예정, 뒤에 3개월을 1기 확정, 2기의 앞에 3개월을 2기 예정, 2기의 뒤에 3개월을 2기 확정이라고 하고, 1기 예정에 대한 거는 4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납부, 1기 확정에 대한 거는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납부, 2기 예정에 대한 거는 10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납부, 2기 확정에 대한 거는 그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납부하면 되는 거고. 자,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했어요. 자, 8월 10일 날 폐업을 했다라고 하면은, 자, 과세 기간을 개시한 날로부터 7월 1일부터 폐업한 날까지 과세 기간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거기 안 적혀 있는데, 그거 하나만 좀 적어두세요. 폐업자 옆에다가, 폐업을 한 경우에는 부가세를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냐면요. 폐업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달 25일인 9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납부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그 옆에다가, 동그라미 4번의 폐업자 옆에다가, 과세 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고,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 납부는 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된다. 신고 납부, 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 그렇게 하나 적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신규 사업자. 자, 신규 사업자가 있는데, 신규 사업자는 만약에 4월 17일 날 사업을 개시했다라고 하면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6월 30일까지가 과세기간 종료일이겠죠. 과세기간 종료일까지가 하나의 과세기간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에 간이가세자가 있는데, 간이가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1년에 한 번만 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하나의 가세 기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신고는 언제까지 하느냐? 다음 달 25일인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한 번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56페이지에 사업자 등록을 볼게요. 자, 먼저 사업자 등록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반드시 20일 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돼요. 20일 내에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 사업 개시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사업 준비 과정에서 뭐 비품 같은 거 많이 사잖아요. 그래서 사업 개시일 전에도 사업자 등록 신청은 가능해요. 그래서 세무서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임대차 계약서 쓴 거, 가계약서 쓴 거 들고 가면은 사업자 내줘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발급이 있는데,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을 받으면 2일 이내에 발급을 해야 한다. 그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가 있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내용이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 정정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 기억의 상호 변경. 상호가 바뀌면 사업자 등록증 정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 니은에 대표자 변경이 있는데, 대표자가 바뀌는 거는 사업자 등록증 정정 사유예요. 그 법인이 있잖아요. 주식회사 LG라고 하는 법인이 있다. 그럼 법인은 이렇게 주주들이 투자해서 만든 회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주들끼리 의논해가지고 대표자를 한 명 둬요. 반장을 한 명 뽑는 거죠. 그럼 이 대표자는 이 주주들끼리 얼마든지 바꿔치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자 변경은 사업자 등록 정정을 하면 돼요. 자, 근데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가 한 명이죠. 개인 사업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가 만약에 바뀐다라고 하면은 홍길동이라고 하는 이 개인 사업자, 이 동작 슈퍼의 사장님은 홍길동이었어요. 홍길동이가 그만두면은 다른 자로 대체가 됐다. 그럼 홍길동 명의로 된 동작 슈퍼는 폐업을 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다시 사업자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은 폐업 사유예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의 상속으로 인한 명의 변경이 있는데, 근데 개인 사업자를 하더라도 만약에 홍길동이가 죽었다. 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죽어서 물려주는 거죠. 죽어서 다른 자로 대체하는 거. 그거는 가능해요. 사업자 등록증이 바뀌지 않고 그냥 이름만 바뀌는 거. 사업자 등록번호가 바뀌지 않고 상속으로 인한 명의 변경은 그 사업자 등록증 정정이 가능하다라는 거. 혹시 시험에서 증여가 나오면 안 돼요. 증여는 생전에 물려주는 게 증여고, 상속은 죽어서 물려주는 게 상속이에요. 상속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이지만은 만약에 증여를 했다, 사업자를 증여했다라고 하면은 원래 살아계신 분의 명의로 된 사업자는 폐업을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사업자 등록을 새로 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리을의 사업장 이전. 그러니까 연대 회사 등록에 들어가는 내용이 바뀌면은 사업자 등록증 정정 사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대 회사 등록하실 때 사업장 주소 넣으시죠? 근데 회사 등록하실 때 대표자의 주소를 넣는다 하더라도 대표자의 주소 변경은 사업자 등록증 정정 사유가 아니에요. 대표자의 주소 변경은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해야 될 거지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 미음의 사업의 종류 변경, 그 업태나 종목 이야기하는 거고, 피업은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6번에 납세지가 있는데, 납세지라고 하는 거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결정짓는 장소가 납세지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피자집은 안양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통닭집을 하는데 통닭집은 서울의 동작구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은 통닭집의 부가가치세는 동작세무서에다가 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피자집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안양세무서에다가 내야 되겠죠. 그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되겠고, 자, 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그 애매한 경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법은 구체적인 판정 기준을 두고 있어요. 판정 기준에 제조업이 있는데,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겠고, 그 다음에 광업이 있는데, 이 광업은 그 광물캐로 여러 산을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준되는 장소가 필요한데 그 기준되는 장소가 광업사무소 소재지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번에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 얘들의 특징은 막 떠돌아다녀요. 건설업, 건물 지으러 떠돌아다니고, 운수업, 차 타고 떠돌아다니고,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팔려고 전국적으로 사고 팔고 떠돌아다니죠. 그래서 기준되는 장소가 필요한데 그 기준되는 장소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그 법인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은 우리 회사의 주소지는 어디 어디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 거기가 사업장이 되겠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부동산 임대업이 있는데, 이 부동산 임대업은 떠돌아다니는 업종이 아니라 그 물건이 소지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임대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동산 임대업은 그 임대 물건이 소지하고 있는 그 지역 있죠. 네, 그 지역이 네, 납세지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즉 부동산이 소지하고 있는 지역 있죠. 예, 거기가 납세지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5번에 무인 자판기가 있는데, 자판기 있잖아요. 자판기는 막 여러 군데 퍼져 있잖아요. 그 자판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판기가 뭐 여러 군데 다 이렇게 설치하고 다니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준되는 장소가 필요한데, 그 기준되는 장소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예, 기준되는 장소로 보고 납세지가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3번에 직매장, 하치장, 임시사업장이 있는데, 직매장은 직접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사업장이 맞고, 그 다음 하치장이 있는데, 하치장은 단지 보관만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사업장은 아니에요. 3번에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는 계속 반복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장소가 사업장인 거지, 임시로 판매하는 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7번에 주사업장 총괄납부하고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가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요,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한국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본사는 서울에 있고 그 다음에 광주 직매장, 부산 직매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할게요. 그럼 사업장이 3개예요. 이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서울에 있는 본사는 서울에 있는 세무서에다가, 그 다음 광주에 있는 직매장은 광주에 있는 세무서, 부산에 있는 직매장은 부산에 있는 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자, 예외적으로 어차피 신고 업무는 뭐 주식회사 한국에 본사에서 보통 본사 회계팀에서 다 할 거 아니에요. 각각 관리하려고 하면 귀찮으니까 이 납부만큼은 주사업장에서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 즉 서울에서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주사업장 총괄납부예요. 자, 그래서 거기 기억에 주사업장 총괄납부가 있는데, 주된 사업장에서 납부만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주사업장 총괄납부이고,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이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이 주된 사업장 있죠. 이 주된 사업장은 법인은 본점하고 지점 중에서 선택이 가능해요. 근데 개인은 주사무소만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납부만 주사업장에서 가능한 거, 예,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가 있는데,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그러니까 주사무소에서 신고까지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예, 신고하고 납부까지 전부 다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예요. 말뜻에 의미가 있는데,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죠. 즉 주식회사 한국이라고 하는 이 사업자 단위로 과세를 하겠다. 얘를 묶어서 한 번에 과세하겠다, 뭐 그런 의미겠죠. 자, 근데 이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에서는 법인이 있잖아요. 주사무소가 법인 같은 경우에는 본사만 가능해요. 지점은 안 된다라는 거. 아까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주사업장이 지점도 가능했지만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주사업장이 본점만 가능하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원래라고 하면은 사업자 등록증이 3개로 되어 있어요.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해야 되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이렇게 3개가 있었어요. 근데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가 되면은 이 사업자 단위, 얘 기준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이 하나로 딱 통합이 돼요. 그래서 사업자 번호도 이제 하나로 다 통합이 되는 거예요.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사업자 등록증만 나오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니은에 짝대기 돼가지고 사업장이 2 이상이더라도 사업자 등록증은 본점 및 주사무소 기준으로 하나만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각 사업장별로 세금 계산서 등을 수령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사업자 등록증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부 다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충노는 설명을 다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157페이지의 가세 대상을 좀 볼게요. 자, 거기에 이제 부가가치세 가세 대상인데, 부가세 가세 대상은 세 가지가 있어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이 있고, 표의 왼쪽에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이 있죠. 자, 그럼 재화라고 하는 건 뭐냐? 거기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재화의 공급에 재화란이 나와 있죠. 재화라고 하는 거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유체물, 무체물.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 주고 사면은 쓸 수 있는 것들이 재화예요. 물건들 있죠. 내가 사서 쓰는 것들. 유체물은 당연히 재화인 걸 알겠는데 무체물에 보면은 뭐 동력이나 가스 있죠. 가스 같은 것도 재화예요. 사서 쓰는 것들이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사서 쓸 수 있는 것들은 재화이고, 자, 그 다음에 그 표 밑에 화폐 대용 증권 및 유가 증권은 재화로 보지 않는다. 요거는 이제 재화를 구매하기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될 교환의 매개 수단인 거지 얘 자체가 재화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 공급이란 나와 있는데,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한 공급을 말한다. 자, 근데 그 중에서 가공계약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공급을 할 때 가공계약으로 공급하는 게 있어요. 그 밑에, 맨 밑에 그 각주 1에 보시면은 가공계약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번에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근데 그 재화 있잖아요. 그 재료 같은 거를 받아가지고 내가 실제로 재료는 직접 받아가지고 가공만 해서 넘긴다. 이거 일만 해주는 거죠. 일만 해준 거기 때문에 요거는 용역의 공급이에요. 자, 근데 재료를 내가 부담하고 그 재료를 가공해서 내가 만들어 판다라고 하면은 그건 재화를 만들어서 파는 거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이다. 그게 동그라미 2번이에요. 아니. 그 동그라미 1번이 방금 이야기한 거. 자기가 재료를 부담하고 그 재료를 가공해서 파는 거는 재화의 공급. 신발을 만드는데 신발에 내 재료를 가지고 내가 가공해서 만들면은 재화의 공급인 거고, 재료는 다 받고 가공 업무만 해줬다. 단순 가공 업무만 해준 거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예, 그렇게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고, 근데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그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줄 가운데 단 건설업은 건설업자가 건설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건설업자는 자기가 재료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그 노가다 용역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일해주는 게 대부분을 차지하기 더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건설업은 무조건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7페이지 가운데 2번에 용역의 공급이 있는데, 용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용역은 일해주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영무를 제공하거나 영무 일해주는 거, 동그라미 2번에 재화나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거, 이것도 용역인데 빌려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일해주는 거나 빌려주는 게 용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달 용역을 제공한다. 그 배달해주는 거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예, 사람이 일해주는 게 용무의 제공인 거고, 우리 호텔 같은데 이제 방을 빌리죠. 예, 방을 빌리는 것도 용역을 제공받는 거예요. 3번에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거, 이것도 빌려주는 거잖아요. 예, 빌려주는 거는 용역의 공급이다. 자, 3번에 재화의 수입이 있는데, 요거는 과세 대상인 게 영세율일 때 한번 말씀드릴게요. 재화의 수입은 과세 대상이다. 근데 용역의 수입은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 왜 그러냐면은 용역은 일해주는 거잖아요. 그 일해주는 거는 그 수입 들어올 때 있잖아요. 잡아낼 수가 없어요. 잡아내는 게 어렵기 때문에 용역의 수입은 과세 대상이 아니고, 재화를 수입하는 거는 뭐 비행기나 배를 통해서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세관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다 잡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재화의 수입은 과세 대상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 158페이지 간주공급이 있는데, 자, 간주공급 볼게요. 자, 간주공급이라고 하는 거는 재화의 공급 중에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내용인데, 재화의 공급에 실제로 봐서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데 재화를 공급한 걸로 보고 부가세를 때리겠다라고 하는 게 간주공급이에요.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거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자, 네 가지 뭐가 있느냐? 거기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 제한 네 가지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네 가지를 설명을 할 건데 먼저 개인적 공급하고 사업상 증여를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 160페이지 볼게요. 160페이지 상단에 개인적 공급이 있죠. 자, 개인적 공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가 있다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TV를 판매하는 업자인데 TV를 사왔어요. 자, 그럼 TV를 사왔을 때 부가세를 부담하고 사왔겠죠? 만약에 10억을 사왔다. 10억 주고 사왔는데 부가세를 1억 원 내고 사왔어요. 그럼 1억 원만큼의 매입세 공제를 받았겠죠? 자, 매입세 공제 받은 TV를 개인 A한테 팔았어요. 20억 원에 팔았어요. 팔고 부가세를 2억 원 이렇게 받아왔다. 이게 정상적인 거래이죠. 당연히 매입세 공제를 해준 이유는 네가 팔아서 부가세를 받아올 거기 때문에 해준 거였단 말이에요. 자, 근데 B한테는 있잖아요. 10억 원어치의 TV를 공짜로 준 거예요. 뭐 이렇게 10억 원어치의 TV를 공짜로 줄 리는 없겠지만은 공짜로 줬다라고 가정을 하고 공짜로 줬어요, 그냥. 그럼 부가세 없죠? 공짜로 줬기 때문에. 그러면은 1억 원만큼의 매입세 공제 해준 게 너무 무의미해지잖아요. 1억 원만큼의 매입세 공제를 해준 이유는 네가 TV를 팔아서 부가세를 받아올 거기 때문에 해준 건데 그냥 띡하니 지 맘대로 공짜로 주고 부가세도 안 받아왔다라고 하면은 세무서 입장에서 봐서는 열받는 거죠. 그래서 B한테 실제로 돈을 받고 판 건 아니지만 네가 만약에 매입세 공제 받은 물품을 이렇게 개인 B한테 공짜로 줬다라고 하면은 시가대로 팔린 걸로 보고 시가의 10%만큼의 부가세를 내라. 그게 간주 공급 중에서 뭐에 해당이 되냐면요. 개인적 공급에 해당이 된다. 개인적 공급. 자, 그래서 개인적 공급이라고 하는 거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화죠. 그 재화를 개인한테 무상으로 제공했을 때 실제로 판 건 아니지만은 판 걸로 의제하고 부가세를 10% 징수하겠다라고 하는 게 개인적 공급. 그럼 결국 여러분들은 개념을 이렇게 잡으세요. 누구한테 무상으로 준 거? 개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거. 요게 개인적 공급이다. 자, 근데 개인한테 무상으로 제공한 것들 중에서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들, 즉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 짝짝짝, 그 다음에 두 번째 찍찍. 외우세요. 앞글자 떠서 작업복, 작업모, 작업파, 직장체육비, 직장연회비, 짝짝짝, 찍찍. 이 5가지 외우세요. 자, 작업복, 작업모, 작업파는 사업할 때 쓰는 것들이죠. 회사가 옷 만드는 회사인데 자기 직원들 일할 때 입을 옷, 작업복, 작업모, 작업파 그런 것들을 제공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부가세를 10% 가산하면 안 되죠. 그럼 어디까지나 사업과 관련해서 쓴 것들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는 거고, 직장체육비, 직장연회비도 전부 다 그 회사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개정된 건데 1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직원들한테 경조사비 뭐 추석 때 자기 회사가 만든 뭐 참치 만든 회사면은 직원들한테 자기 회사가 만든 참치를 선물 세트로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복리후생 목적으로 보고. 그래서 경조사비로 제공한 거 1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로 자사 제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개념을 잘 못 잡으시는데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뭐 알듯 말듯이잖아요. 근데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이 회사 내에 있는 물품을 있잖아요. 매입세 공제를 다 받았잖아요. 그 물품을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과 연관성이 있어서 쓴 것들 혹은 직원들의 복리후생 목적, 소액의 복리후생 목적을 위해서 쓴 것들은 간주공급이 아니에요. 공짜로 들고 갔다 하더라도. 자, 근데 만약에 공짜로 들고 갔는 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집에 들고 가서 쓰려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공짜로 집에 들고 가서 쓰는 것들은 간주공급인 거예요.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영업사원이 있는데 영업사원한테 태블릿 PC를 하나 사줬어요. 영업할 때 쓰라고. 자, 그러면 이 PC는 영업사원이 집에 들고 가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영업할 때 고객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럼 영업할 때 고객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된 재화이죠. 그거를 직원한테 공짜로 준 거는 네가 일하라고, 일할 때 쓰라고 준 거잖아요. 일할 때 쓰라고 공짜로 준 것들은 당연히 사업과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간주 공급이 아닌 거예요. 근데 태블릿을 회사가 명절날에 상여로 지급했어요. 예, 집에 들고 와서 오락하라고 줬어요. 예, 아니면 집에 있는 애들 줘라. 그럼 그거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집에 들고 가서 쓰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는 부가세를 10% 내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간주 공급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공짜로 가져가는 것들 중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공짜로 가져가는 것들은 간주 공급이다라는 거. 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럼 개인적 공급은 개인한테 공짜로 주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간주 공급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직장 체육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여러분들 그 콜라 만드는 회사에서 체육대 옛날에 콜라를 먹어요. 그럼 그거는 뭐 자기들 회사 내에서 먹는 것들이기 때문에 간주 공급이 아니에요. 그냥 먹어도. 근데 경품으로 콜라 한 박스를 제공한다. 집에 들고 와서 먹어라. 그거는 간주 공급인 거예요. 집에 들고 가서 먹는 것들. 경품에 당첨돼서 회사 물건을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쓰는 것들은 간주 공급이다. 이렇게 개념을 정립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집에 들고 가서 개인적으로 쓰면 간주 공급. 회사에서 쓰는 것들은 간주 공급이 아니다. 자, 그럼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구가, 자, 여기다가 좀 적을게요. 자, 개인적 공급은, 예,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구가 이 문구 하나 알아두세요. 예, 대표이사가 회사 직원이죠. 대표이사 등의 회사 직원.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자사 제품을 사용하다. 제품을 무상으로 사용했다. 자사 제품 무상 사용했다라고 하면은, 자, 이거는 개인적 공급,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거예요.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 꼭 알아두세요. 중요하니까. 간주 공급이다. 자, 그럼 간주 공급일 때는 얼마만큼? 시가의 10%만큼 부가세를 징수한다. 그래서 가세 표준은 시가다. 예, 가세 표준은 시가다라는 거. 자, 이게 개인적 공급이에요. 자, 그 다음에 160페이지 가운데 3번에 사업상 증여가 있죠. 자, 사업상 증여라고 하는 거는, 사업상 증여는 누구한테 공짜로 준 걸 이야기하냐면요. 요거는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거.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증정한 거. 무상으로 증정한 거. 그래서 만약에 TV를 사업자 A, 자, 사업자 A한테는 20억을 주고 팔았어요. 거래처한테는. 자, 근데 또 다른 사업자한테는 TV를 공짜로 준 거예요. 공짜로. 예, 공짜로 줬다라고 하면은 세무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똑같이 쓰는데 얘는 부가세도 안 내고 쓰고 얘는 부가세 내고 쓰고 형평성에 맞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자한테 공짜로 줄 때 공짜로 준 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게 사업상 증여이다. 사업상 증여는 누구한테 공짜로 줬을 때 사업자한테 무상으로 증정했을 때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한다라는 거. 개인적 공급은 개인한테 무상. 사업상 증여는 사업자한테 무상으로 준 거인데 이것도 예외가 있어요. 견본품이나 증정품, 광고 선전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는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길거리 지나가다가 미샤에서 화장품 샘플 하나씩 나눠줘요. 하나 써보세요. 막 그래요. 그러면서 딱 받는 순간 이야기예요. 간주 공급입니다. 부가세 10% 주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그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 선전 목적으로 혹은 견본품, 증정품을 뿌리는 것들은 간주 공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견본품, 증정품, 광고 선전 목적, 요거는 불특정 다수에게 뿌리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뿌리는 것들은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고, 이 사업상 증여는 이게 딱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특정인한테 꼭 집어서 주는 것들은 간주 공급이에요. 특정 거래처한테만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는 간주 공급. 불특정 다수에게 뿌리는 것들은 간주 공급이 아니다라는 거. 이렇게 개념을 정립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사업상 증여가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구는 자, 요 문구예요.
자, 어떤 문구냐? 자, 사업상 증여는 시험에서 이 문구만 나와요. 자, 특정 거래처에 불특정은 아니에요. 특정 거래처에게 접대 목적으로 자사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요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문구다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사업상 증여는 이렇게 거래처가 나오고 보통 거래처나 고객. 자, 그 다음에 개인적 공급은 일반 개인, 대표이사나 직원들이 보통 나와요. 대표이사나 직원이 개인적으로 쓴 거는 개인적 공급. 그 다음에 특정 거래처나 특정 고객한테 딱 한 명한테만 꼭 집어서 공짜로 접대 목적으로 제공한 거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구분할 때 개인적 공급은 개인이 집에 들고 가서 쓰는 것들, 개인적인 목적으로 쓰는 것들은 간접 공급. 사업상 증여는 사업자, 특정 거래처 있죠. 거래처한테 주는 것들인데 특정 거래처한테 준 것만 간접 공급인 거고,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에게 뿌리는 것들, 불특정 다수에게 뿌리는 견본품, 증정품, 광고 선전 목적은 간접 공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단에 폐업시 잔존제와 볼게요. 자, 만약에 옷가게를 하는데 옷가게가 이렇게 매입세 공제 1억 원을 받고 옷을 10억 원어치 사왔는데 1억 원만큼의 매입세 공제를 받고 난 다음에 옷가게를 폐업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폐업 시 뭐 그 폐업 땡처리 하는 데 가가지고 막 싸게 팔고 그래요. 부가세도 안 내고. 그런 거 막기 위해서 폐업하는 시점에 매입세 공제 받은 물품들은 전부 다 시가로 팔린 걸로 의제를 해버려요. 어딘가 가서라도 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입세 공제 받은 물품을 매입세 공제 해준 이유가 네가 팔아서 부가세를 받아오라는 의미에서 해준 거지. 이렇게 만약에 폐업을 할 거였으면은 매입세 공제 받고 바로 폐업을 할 거였으면은 매입세 공제 해줄 이유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 받았던 물품을 폐업을 해버렸다. 그럼 폐업 시 남아있는 잔존제한은 전부 다 팔린 걸로 의지하겠다. 그게 폐업 시 잔존제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인테리어를 했는데 인테리어 해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달 폐업을 해버렸다. 인테리어 하면서 매입세 공제 받았던 거 다 배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이유는 네가 사업을 해서 부가세를 받아올 거기 때문에 해준 거지. 폐업을 할 거였다. 뭐 장사를 안 할 거였으면은 아예 매입세 공제를 해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설명했죠. 간접 공급 중에서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제한 세 가지 설명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59페이지 자가 공급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159페이지 3번에 상단에 1번에 자가공급이 있는데, 자가공급은 그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자기 회사를 위해서 쓰는 게 자가공급이에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원재료를 사와서 만약에 제품의 원료를 썼다, 문제가 안 돼요. 자가공급은 회사가 사업과 관련해서 써온 것들을 자기 사업을 위해서 썼다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딱 세 가지 경우, 1, 2, 3번이 있는데, 첫 번째 면세 전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만약에 운수업체가 택시하고 버스를 겸용하고 있어요. 택시는 과세사업자이고, 버스는 면세단 말이에요. 그럼 기계를 사왔는데, 이 기계를, 택시에만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입세 공제를 1억 원 받았어요. 과세사업과 관련된 거는 매입세 공제가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버스에 쓸 거라고 했으면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면세와 관련된 거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잖아요. 이게 택시에 쓸 거라고 해놓고 매입세 공제를 받고 띡 봤더니 여기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쓰는 기계였던 거예요. 버스에 쓰는 기계였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택시에 쓰는 기계, 뭐 택시에 어쨌거나 조금 쓰다가 버스한테 이걸 넘겼다라고 하면은 면세에 전용한 시점 있죠. 면세에 전용한 시점에 이거를 실제로 판 건 아니죠. 판 건 아니고 같은 회사 내에서 일로 바꾼 건데 바꾼 시점에 판 걸로 의제를 해버려요. 판 걸로 의제를 하고 10억 원의 10%만큼 부가세를 내라. 요게 면세 전용. 면세에 전용한 시점에
판 걸로 의지하겠다. 예, 그게 면세 전용인 거고. 자, 그다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전용 같은 경우에는 렌트카 회사가 에코스를 사와요. 이거 영업용 차죠. 예, 만약에 에코스를 1억 원 주고 사오면서 부가세를 0.1억 원 냈다. 매입세 공제가 돼요. 영업용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장사할 때 쓰는 차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되는데 어느 날 봤더니 이 에코스가 영업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대표이사의 업무용 차량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영업용하고 업무용은 다른 거죠. 네, 영업용은 차를 가지고 돈을 벌 목적. 업무용은 업무 볼 때 쓰는 차. 대표이사 업무용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비영업용으로 전용한 거죠. 예, 전용한 시점에 시가로 대표이사한테 판 걸로 의제, 실제로 판 건 아니지만 판 걸로 의지하고 부가세 10%를 징수하겠다라고 하는 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전용. 자,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을 좀 살펴봤고, 1번하고 2번은 제재 목적이죠. 면세 관련해서 쓸 거였으면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데 면세에 전용을 했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 받았던 거를 배타내라는 의미이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전용도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데 그거를 전용했다라고 하면은 매입세 공제를 받고 비영업용으로 전용했다라고 하면은 받았던 부가세 배타내라는 의미겠죠. 자, 세 번째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인데 요거 보기 전에 이 마지막이에요. 간주 공급 중에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제야, 면세 전용,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전용, 얘들은 전부 다 그 부가세를 시가의 10%만큼 거두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무상으로 준 거죠. 무상으로 준 시점에 10%, 시가의 10%, 시가의 10% 그러니까 그 폐업시 잔존제와도 시가의 10%로 팔린 걸로 의지하고, 면세 전용하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전용도 시가의 10%, 시가의 10%. 근데 3번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요건 좀 특이한 게 시가가 아니라 원가의 10%로 팔린 걸로 의지하는 건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거기 판매 목적으로 직매장 반출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공장이 안양에 있어요. 안양 공장인데 안양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부산에 있는 직매장에 반출해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조예요. 자, 그러면 공장에서는 만들기 때문에 매입만 있겠죠. 그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매입이 10억 원 들어가서 매입세 공제를 1억 원 받았어요. 매입이 3월 1일 날 전부 다 발생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다음 직매장은 3월 10일 날에 최종 소비자에게 20억 원에 제품을 팔았어요. 그럼 부가세 2억 원을 받아와서 내겠죠. 자, 그러면 이 부가가치세는 있잖아요.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해야 된다고 했죠. 안양공장은 안양세무서에다가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서 환급 받을 게 있으면 환급을 받고, 부산 직매장에 해당하는 거는 부산 세무서에다가 부가세를 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예정신고 때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야 되는 거, 2억 원 내야 되는 거는 4월 25일 날 내야 돼요. 부산 세무서에다가. 자, 근데 환급 받는 거 있죠. 안양 공장에 부가세 1억 원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 환급이 예정 때는 환급이 안 돼요.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배울 거예요. 환급이라고 하는 거는 예정 때는 안 되고 확정 신고 때 환급이 돼요. 그럼 7월 25일까지 신고하면은 또 바로 되는 게 아니라 30일 내에 환급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환급은 7월 달에 주고 내는 거는 4월 달. 원래라고 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10억 원에 사와서 20억 원에 파는 거기 때문에 순수하게 내야 될 부가세는 1억 원인데 2억 원을 내고 3달 뒤에 1억 원을 돌려받는다라고 하면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돈이 상당히 쪼달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같은 사업자인데 실제로 이 공장, 안양 공장에서 부산 직매장에 반출을 했을 때 제품이 반출됐을 때 실제로 판 건 아니지만은 사원 금액 그대로 10억 원 주고 사왔으면은 10억 원 사원 금액 그대로 직매장한테 판 걸로 의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억 원에 판 걸로 의제를 하고 부가세 1억 원을 받지는 않았지만은 받아왔다라고 의제를 하는 게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래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원가 금액 그대로 10억 원의 사원 금액 그대로 직매장한테 판 걸로 의제를 해요. 그러면은 공장 입장에서는 부가세 1억 원이 플러스가 되겠죠. 직매장한테 판 걸로 의제하니까. 그럼 낼 세금은 없고 직매장 입장에서는 10억 원의 매입이 발생했고
부가세 1억 원을 낸 걸로 의제를 하니까 1억 원만큼 매입세 공제를 받아서 얼마의 부가세만 내면 돼요? 예정 때 1억 원의 부가세만 내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하는 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자, 주의사항이, 자, 첫 번째. 제가 가세 표준은 뭐라고 했어요? 어떤 금액으로 팔린 걸로 의지한다라고 했었죠? 이제 원가. 다른 간주 공급은 가세 표준이 시가인데,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가표가 원가다. 자, 그 다음에 이 직매장이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돼요.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세금 계산서를 수취해야 된다. 여러분들 간주 공급은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예요. 왜냐면은 공짜로 주는 것들이었죠. 공짜로 주면서 계산서 발행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얘들은 세금 계산서 교부가 면제이고, 마찬가지로 폐업시 잔존제하도 실제로 판 건 아니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교부는 면제예요. 그 다음에 면세 전용이나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전용도 실제로 판 건 아니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교부는 면제인데, 얘는 세금 계산서를 교부해야 돼요. 해야지 이 사업장에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가 오고 간다라는 거. 그래서 두 번째 조심하셔야 될 거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세금 계산서를 받는다. 발행해야 된다. 수취 및 발행.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반출이 판매 목적으로 반출됐을 때만 간주 공급인 거예요. 판매 목적으로 반출됐을 때만. 그때만 간주 공급이다. 이게 단지 하치장에 보관할 목적으로 반출이 된 거라고 하면 그건 간주 공급으로 볼 필요가 없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판매 목적으로 직매장에 반출했을 때만. 그래서 제목이 판매 목적으로 직매장 반출이라고 돼 있죠. 자, 일단 이 세 가지 꼭 조심하시고, 좀 특이한 사항이잖아요. 다른 간주 공급과 달리.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크게 중요한 건 좀 약간 지엽적인 내용인데, 이게 사업자 단위 가세제도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에 해당한다. 이까지 좀 소화가 안 되시면은 몰라도 되긴 하는데, 사업자 단위 가세 등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적용받는 사업자라고 하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어차피 다 퉁쳐서 신고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자 단위 가세나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고한 사업자는 이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좀 제가 한 말이 좀 어렵다라고 하면은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분들은 그냥 받아들이시고, 여기까지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세 개만 좀 외우세요. 요거는 뭐 이론 문제로도 잘 안 나오는 내용이니까 요 세 가지는 이론 문제로 잘 나오니까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주 공급은 설명을 다 드렸어요. 다 드렸고, 제가 한 내용들은 뭐 넘쳐 흘러요. 흐를 정도로 많은 내용을 설명한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론 문제를 맞추기 위한 거라고 하면은 제가 한 내용들을 다 알아야 되겠고, 만약에 이론 문제 그냥 틀리자, 잘 나오지도 않는데 틀리자, 나오면 찍어서 맞추자, 그런 분들은 나중에 실기할 때 제가 간주 공급과 관련해서 꼭 알아야 될 게 몇 개 없어요. 솔직히 실기와 관련해서는 알아야 될 게 몇 개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제가 실기할 때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161페이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은 실제로 재화를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겠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들. 자, 그러면 그 재화를 실제로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들인데, 첫 번째 담보의 제공. 담보를 제공했다라고 해서 실제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간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고, 담보를 제공한 거는 내가 뭐 돈을 안 갚았거나 그러면은 물건이 은행한테 넘어가겠죠. 그때는 재화의 공급인데, 단지 담보로 제공했다라고 해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고,
사업의 포괄 양수도는 간접 공급이 재화의 공급을 보지 않는데 사업장을 만약에 뭐 요가학원을 넘겼다. 요가학원을 A가 B한테 넘겼다라고 하면은 사업장을 포괄 양수도한 거예요. 10억 원짜리인데 그럼 넘기면서 부가세 1억 원을 받아와서 세무서에다가 내고 양수받은 B 입장에서는 자기가 부담한 부가세를 돌려받잖아요. 어차피 받아와서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세무서 입장에서는 실익이 없어요. 그래서 사업의 포괄 양수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세금 계산서도 발행하지 말래요. 근데 이게 거래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애매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사업의 포괄 양수도다라고 하고 사업의 포괄 양수도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발행을 안 한 거예요. 안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또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이 돼가지고 나중에 세금 계산서 발행 안 한 것 때문에 가산세 때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막 헷갈려요. 하다 보면 실무에서는 이게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헷갈리면 이렇게 하래요. 무조건 세금 계산서 사업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헷갈리면은 양수하는 자 있죠. 양수자가 부가세를 세무서에다가 원래 부가세를 누구한테 줘야 돼요? 판매하는 A한테 줘야 되잖아요. A한테 줘야 되는데 A한테 주지 않고 네가 부가세를 바로 세무서에다가 네가 납부를 해라. 이걸 대리 납부라고요. 대신 부가세를 양수자가 세무서에다가 부가세를 대리 납부하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과세거래, 즉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포괄 양수도라 하더라도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 것을 인정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의 포괄 양수도는 원래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을 필요가 없는 건데 이게 애매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게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이 안 되면은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긴지 아닌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면은 그냥 다 사업의 포괄 양수도라 하더라도 그냥 부가세를 내고 부가세를 대리 납부하고 양수자가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고 그리고 다시 또 네가 매입세 공제를 받아라. 그런 내용이에요. 실무를 해보면은 제가 한 말들이 그 부동산 임대업자들이 자기 부동산을 넘겨요. 넘기면 이게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좀 애매해요. 임대업자들이 그대로 같이 세입자들이 그대로 같이 넘어가야지 사업의 포괄 양수도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그렇게 안 볼 수도 있고 그 판단하는 게 좀 애매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헷갈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고 양수자가 부가세를 대리 납부하면은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라 하더라도 사업의 포괄 양수도라 하더라도 그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 거를 허용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제가 한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사업의 포괄 양수도는 과세 거래 즉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단 양수하는 자가 부가세를 대신 납부하고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았으면은 그거는 과세 거래로 봐주겠다라는 거고. 자, 그다음 세 번째 조세 물납이 있는데 만약에 갑돌이가 세금이 체납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벤츠 차량을 세무서에다가 물건으로 세금 납부를 했어요. 그럼 물건을 세무서에 판 거기 때문에 부가세를 10% 받아와야 되겠죠. 1억 원짜리 차라고 하면은 부가세 10%를 받아와서 다시 세무서한테 주는 거죠. 세무서한테 받아서 부가세를 세무서한테 줘요. 실익이 없죠. 조세 물납은 과세 거래로 보지 않고 4번에 법에 따른 공매 및 강제 경매가 있는데 공매나 경매 있죠. 집에 빨간 딱지 붙은 경우 이거는 이런 경우인데 빨간 딱지가 붙어가지고 집에 있는 물건들이 전부 다 강제로 경매로 넘어갔어요. 경매로 팔려가지고 돈을 받아와요. 부가세 포함해서 만약에 10억 원의 경매에 넘어가서 부가세 1억 원 받아왔어요. 11억 원을 받아왔는데 이 받아온 부가세를 세무서에 납부를 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 빚잔치를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사람은 망해가지고 빚이 엄청날 거단 말이에요. 받아온 부가세까지 전부 다 빚 갚는 데 다 써버리더라는 거죠. 부가세 1억 원 안 내요. 세무서가 맨날 이 부가세 띄고 이거 사간놈한테는 1억 원만큼의 매입세 공제를 해줘서 부가세를 돌려주고 실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무서 입장에서는. 그래서 강제 경매 집에 빨간 딱지 붙은 거 있죠. 그거를 팔아서 받아온 돈은 과세 거래로 보지 않고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5번의 강제 수용 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과세 거래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설명을 다 드렸는데 여러분들 죄송한데 밑에다가 이거 하나만 좀 쓰겠어요? 자, 재화의 무상 공급은 과세했죠. 재화의 무상 공급은 간주 공급으로 보고 우리가 과세를 했죠. 간주 공급이기 때문에 과세를 해요. 자, 근데 칸이 모질해서 여기다가 좀 적을게요. 자, 용적의 무상 공급. 용적의 무상 공급은 과세 안 해요. 용적의 무상 공급은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 제외다. 왜 그러냐면요. 어디 가서 일해주는 거 있잖아요. 일해주는 거는 공짜로 일해주는 거는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적의 무상 공급은 과세 제외인데 단 특수관계자 간의 부동산 무상 임대는 요거는 과세하겠다라는 거예요. 밑에다가 요거 좀 적어주세요. 자, 내용을 깜빡하고 못 적어가지고 요거만 좀 적어두세요. 자, 그냥 특수관계자 간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한 거는 잡아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들한테 만약에 자기가 보유한 상가를 공짜로 빌려줬다. 그럼 거기 사업자가 나왔겠죠. 그 사업자의 집주인하고 그 상가 주인하고 그 사업자 등록증상의 대표자하고 관계가 누구인지 세무서는 다 알아요. 그래서 특수관계자 간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한 거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돼요. 특수관계자 간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했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내용 설명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드린 것 같아요. 다 드렸고 그 뒤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개인적으로 풀어보시고 좀 내용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런 문제와 관련된 강의는 제가 따로 정리해서 빼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강의를 보실 분들은 따로 보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빨리빨리 해가지고 내용을 빨리 끝내고 기출문제로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푸시고 이해 안 되는 문제만 있으면 이해 안 되는 문제만 거기 강의 가셔가지고 좀 골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강의 좀 길었죠? 길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 설명을 할 때 제가 회계급하고 겹치는 부분은 빠르게 하고 그냥 넘어가자 뭐 그런 생각으로 처음에 강의를 하려고 하다가도 마음이 또 그게 허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도 좀 그 내용 설명을 빠짐없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고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여튼 첫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